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한국에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끝판왕이 섬이나 산을 사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싯배를 사는 게 그 로망의 끝이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다이빙 좋아하신다고 배를 사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한국 바다 특성상 다이빙을 하기에 그렇게 쾌적한 환경은 아니고, 낚시와 캠핑이랑 달리 다이빙은 내가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혼자 다이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이빙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배를 지키고 내 옆에 있어줘야 될 선장이 필요한 그 특성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여행 다니면서 경험한 수많은 지역들의 배들의 특징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라고 한다면 다이빙을 하기 위한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배는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할 때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이자 유일한 휴식처이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국제법상 생각보다 선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선장이 가져야 될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의 선장이 얼마나 존중을 받는지, 그리고 그 다이빙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선장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투입이 되는지, 그리고 다이빙을 하는 내내 그 배가 얼마나 세심하게 다이버들을 잘 케어하고 보호해주고 옆에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한국에서 제주도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몇몇 다이빙 센터들은 자체적인 다이빙 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이빙을 제주도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어선에 끼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문섬이라든지 범섬이라든지 섭섬이라든지 어선이 다이버들을 그 섬 갯바위에 내려다주고 가요. 좀 심한 경우에 딥다이빙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은 어선이 다이버들을 수심이 나오는 바다 한복판에 그냥 떨궈 놓고 갑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다이버들을 픽업한다거나, 다이빙이 끝났을 때 어선 선장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픽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철수할게요 지금. 실제로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방식이긴 해요. 우리가 말로는 섬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갯바위랑 바위로 이루어진 암초덩어리예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바다가 거칠 때는 파도가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 피할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선이 다이버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데리러 가고 그날 운행이 종료되었다거나, 혹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세기가 일정 정도 이상 강해지면 풍랑주의보가 발현되면서 해경이 배들을 못 나가게 막아버려요. 바다로 다이빙하러 나갔는데 데리러 와야 되는 배가 풍랑주의보에 막혀가지고 아예 그냥 안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다이빙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이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꼭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다이빙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자체적인 다이빙 보트를 운영하는 다이빙 센터를 통해서 다이빙 가시는 것을 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흔하게 여행을 가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면 해변에 쭉 널려있는 작은 보트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이제 작은 방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냥 택시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무로 이루어진 작은 통통배에 뒤에 엔진이 달려있는 형태인데, 이런 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장이 프리랜서처럼 자기 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거나, 어디 스노클링 가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거나, 혹은 소규모 로컬 투어 업체랑 연계가 돼서 뭐 두세 명 스노클링 일정이 잡히면 그 업체에 연결된 그 선장이 자기 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태우고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가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즉석에서 조금 가격을 깎겠다고 어선들을 섭외해가지고 몇몇 다이빙 사이트를 가려고 하는데, 그 선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 흔히들 가는 스노클링 포인트, 널리 알려진 관광지 스노클링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깊이가 나오는 다이빙 사이트를 이런 배를 이용해서 가려고 한다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배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 겪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저 미국인 친구 하나가 그렇게 어선을 섭외해가지고 다이빙을 갔다가 다이빙 끝나고 출소하니까 배가 사라져서 없었던 거예요. 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다이버가 사라졌다고 물속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도망간 걸 수도 있어요. 특히 몰디브는 요새 여행 이제 다이빙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여기에 여행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이 섬에 있다가도 저 섬에서 다이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섬에 있는 어선이나 작은 배를 섭외해서 저 선을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도 현지 친구들에게 경고를 받은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섬 가서 2시간 놀다 오자라고 계약을 하고 $20 주고 가면은 $20를 받고 가서 2시간 후에 이 섬으로 돌아오려면 $200를 더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우리는 디베리어 말도 안 통하고 우리 숙소랑 짐도 다 거기에 있고 외딴 섬 한복판에 갇혀가지고 인구도 거의 없는 무인도 같은 데인데 돌아가려면 $200 내야죠. 저 몰디브에 투어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가시면서 이제 조금씩 새로운 곳을 찾아서 로컬에서 어선을 구해서 나가려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기 사례, 사고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단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다이빙 센터 통해가지고 몰디브에서도 다이빙 하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여행을 갔는데 해변에서 작은 배를 섭외해서 좀 다이빙을 나가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이빙에 있어서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또 작은 배 중에 필리핀 방카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구조와 엔진 특성상 안 그래도 시끄러운 엔진이 배 뒤에 그냥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음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행기에서 쓰는 것 같은 3M 귀마개 같은 거 오히려 그런 거를 껴야 될 정도로 소음이 심각하고 작은 배에서 오래 일한 스텝이나 선장들 같은 경우에는 청력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배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카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20명까지 탈 수 있는 중형 사이즈 방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소음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시끄럽습니다. 배가 커지면은 그만큼 엔진도 커지기 때문에 이게 작은 배, 큰 배 할 거 없이 소음이 심각할 정도로 소음이 크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필리핀에서 이런 작은 배를 타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진지하게 귀마개를 가져가시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방카는 트라이마란이라는 배 종류예요. 배 헐이 총 3개가 있고 그 덕분에 거친 바다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면서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배에 비해서 멀미에 시달리실 확률이 좀 적고 그 3개의 헐을 하나의 배처럼 연결을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 방카 중에 초대형 방카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카들은 탑승해 보시면은 진짜 크루즈 탄 것처럼 소음도 하나도 없고 흔들림도 별로 없고 굉장히 쾌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카가 무조건 항상 다 시끄럽고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이빙 하시기 전에 그 다이빙 샵에서 사용하는 배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고르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태국이랑 인도네시아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주로 도니라는 배를 사용을 합니다. 이 도니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된 도니와 FRP로 된 이제 상대적으로 신형 도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배들은 나무로 된 배들이 많은데 나무로 된 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일부 나무가 비틀린다거나 틈이 벌어져서 안에 좀 습기가 많기도 하고 좀 꿉꿉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바퀴벌레 같은
동물들이 종종 그 배 안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디 앉거나 기대에 있을 때 그 나뭇결이 오래돼서 일어나면서 좀 가시가 박힌다거나 수트나 래시가드나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찢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무로 된 도니를 타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점 하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신형인 FRP 소재로 만들어진 도니 같은 경우에는 나무 배보다 훨씬 깔끔하고 쾌적하고 또 실제로 배도 더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다만 이 FRP 배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안 되어 있다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안 깔려 있으면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도 걸어 다니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스쿠버 하시는 분들은 이 탱크 메고 BCD 메고 움직이실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도니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배전이 높기 때문에 방카처럼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긴 사다리를 통해서 출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탱크랑 BCD 메고 올라가시는 분들 평소에 운동 꾸준히 하셔서 사다리 잘 타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팔 근육과 등 근육 길러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 위로 탱크를 맨 채로 떨어져 버리면은 뒷사람 머리통이 깨질 수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가 스피드보트가 있습니다. 저랑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스피드보트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척의 스피드보트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다이빙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다이빙을 할 때도 스피드보트를 타고 나가는지 아닌지에 있어서 조금 까다롭게 고르고 있긴 해요. 특히 많은 경우에 좋은 다이빙 사이트는 배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도니로 3시간 걸려서 도착할 곳을 스피드보트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다이빙을 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속도적인 측면에서 스피드보트를 선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피드보트는 비쌉니다. 일단 배 가격도 비싸고 엔진도 더 비싸고 연료비도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보트를 가지고 있는 다이빙 센터들은 더 배를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대적으로 내가 다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쾌적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스피드보트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라든지 무게 제한이라든지 또 속도와 연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게도 꽤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들로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여정이 굉장히 프라이빗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한 명 한 명 더 가이드가 세심하게 케어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다만 이 스피드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하게 2층에 누워 있다거나 배에서 편하게 선베드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자동차를 탑승하듯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이 다이빙비가 아마 다른 배보다 많이 비쌀 거예요. 이게 뭐 사실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의 이유는 인건비에 있는 거지 기름값에 있진 않거든요. 기름값은 전 세계 어디나 거의 기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스피드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다이빙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가 사람에 따라서 요거는 조금 취향 차이가 있는데 3시간 동안 도니를 타고 흔들려서 다이빙을 가느냐 40분 동안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리느냐 바다가 조금 거칠 때 굉장히 이렇게 붕붕붕붕 떠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멀미를 많이 느끼긴 해요. 이거는 개인차가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스피드보트로 짧고 굵게 고생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천천히 좀 탁 트인 공간에 나가가지고 바람을 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배는 크면 클수록 쾌적하고 좋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90%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대형 방카 같은 경우에 정말 방카라고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쾌적했고, 도니 같은 경우에도 크면 클수록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다이빙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사실 큰 배를 사용하는 다이빙 센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배가 크다고 항상 쾌적한 것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몰디브에 있을 때 좀 큰 배를 타고 다이빙을 많이 했었는데, 스쿠버 다이버 30명 타고 있다 그러면은 탱크가 6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30명에 탱크 60개 채워버리면은 배도 엄청 무거워지고, 그 밖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긴 합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보통은 하나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서 30명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운이 좋다면 큰 배를 소수의 인원만 사용을 해서 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성수기 때 맞춰서 간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큰 배가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고려해서 여행 계획을 짜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대충 이제 다이빙 사이트나 배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보통 다이빙 일정을 예약을 할 때 식사가 제공된다거나 배에서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오래 걸려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이빙 일정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에 끝나는 일정인데 점심을 안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꼬치꼬치 니네 배는 뭐니 이런 거 물어볼 거 없이 다이빙 예약할 때, 3다이빙인데 점심이 포함 안 돼 있어? 그럼 일찌감치 출발해서 금방 갔다 오는구나. 그러면은 스피드보트를 타고 가나 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곳들 다이빙 사이트 가까운 곳 갔다 올 때는 투다이빙 끝나고 센터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행 가기 전에 다이빙 센터에 예약을 할 때 있어서 대충 일정을 보면은 그냥 짐작을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번에 생각 같아서는 좀 더 큰 배를 하나 사고 싶긴 해요. 그리고 큰 요트를 사는 것도 제 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다이빙하는 모습 외에 배에 관심이 있고 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배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에 대해서, 다이빙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